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래커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군사력 진짜 얼마나 세지?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가 유럽에 가면 최강일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완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한국의 지상 전력은 세계 탑티어 수준. 자, 먼저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전차랑 자주포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차, 자주포가 그냥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시나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계 탑티어입니다. 먼저 K2 흑표 전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녀석은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괴물 전차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K2는 전투력, 기동성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심지어 자동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췄죠.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해서 싸우는 미래형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이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라고 불려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대량으로 사가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 무기가 떡하니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 자주포의 강력한 포격 속도와 정확성 덕분에 전장에서 움직이는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훈련 중에 포탄을 쏘고 자리를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서 또 쏘는 기술을 자주 쓰는데요. 이거 진짜 전장에서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마치 전장의 유령 같죠? 안 보이던 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폭격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 진짜 실전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려면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전략적 요소와 외교력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차랑 자주포가 강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 시스템을 잘 갖춰야 진짜 강국이 되는 거죠. 2. 군사력의 진짜 기준. 자, 이제 여러분 혹시 GFP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인데요. 각국의 군사력을 숫자로 쭉 매긴 순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GFP 순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핵무기를 생각해보세요. GFP 순위에는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보다 한국이 군사력이 더 강하다. 글쎄요, 이건 약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우리가 상위권이 맞지만 핵무기가 포함된 전력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북한만 하더라도 이미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군사력은 병력 숫자 더하기 전차 숫자,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전략적 무기와 그 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기만 많다고 다는 아니라는 거죠. 3. 일본 군사력과 과연 누가 더 셀까?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니까 한국이 더 강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이름만 자위대일 뿐 실제 전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특히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에서 일본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심지어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함께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해상 전력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하죠. 하지만 일본의 육상 전력은 한국보다 약한 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상과 항공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국과 일본이 1대1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각자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미국제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진짜 싸우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4. 현대전의 핵심은? 여러분, 현대전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소프트웨어가 전쟁에 왜 중요하지? 하실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전에서 무기의 하드웨어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거든요. 특히 요즘 화제가 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F-35는 단순히 잘 날고 잘 싸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95%가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F-35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무려 75%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최첨단 전투기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요즘 전쟁에서 소프트웨어가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투기나 군함, 잠수함 같은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현대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승리를 좌우합니다. 5.
물속 전쟁의 진짜 공포. 물속 전쟁에서의 진짜 공포는 바로 잠수함.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니까 스텔스 기능이 최고죠.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SLBM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SLBM은 물속에서 발사되니까 탐지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북한이 바다에서 SLBM을 발사하면 탐지할 시간도 없이 한국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잠수함 추적 기술을 강화하고 더 빠르고 강력한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기서 잠수함 영화 많이들 보셨죠? 물속에서 잠수함끼리 쫓기는 장면 현실에서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잠수함은 물속에서 서로 추적하는데 한번 숨어버리면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음파를 사용해서 잡아내야 하는데 바닷속에서는 음파가 또 구조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바닷속의 유령이라고 불리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6. K방산. 이제 한국의 방산 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에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존에 쓰던 러시아 무기체계를 서방 무기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무기들이 성능과 가격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으면서 폴란드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될 만큼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가성비 최고라 이겁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제 자주포와 비교해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당연히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한국은 생산 속도도 빨라서 폴란드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7. 한국 군사력 미래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 군사력은 어떤가요? 지상 전력에서는 분명히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K방산의 성공적인 성장과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전은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유럽에 가서도 최강국 대열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